가장 악랄한 실험. 여성 6명과 남성 4명이 아무런 법적 제약 없이 배 위에서 100일을 보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973년 사회학자 산티아고 제노베세는 인간 한계 실험을 기획했습니다. 10명의 젊은이, 여성 6명, 남성 4명을 무법된 목에 태워 100일 동안 대서양을 표류하게 한 실험입니다. 이것이 낭만적인 해상 모험이 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아니면 현실 세계의 배틀 로얄로 변질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과학자들은 그들이 서로를 죽일 것이라고 예상했고, 심지어 직접 개입하여 문제를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실험자들은 짐승으로 변하지 않고 오히려 육지 사람들보다 더 사랑스러웠습니다. 가장 사악한 실험으로 알려진 이 실험은 결국 과학자들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과학자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택 과정은 대본보다 더 정교합니다. 1973년 멕시코 사회학자 산티아고 제노베세는 아카리 뗏목 실험이라는 사회학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원래 의도는 무정부 상태에서 인간이 빠르게 혼란과 폭력에 빠지는지 여부를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이 법과 질서가 없는 고립된 환경에 던져진다면 그들은 진정한 동물적 본성을 드러내고 결국 화해할 수 없는 갈등에 빠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극적인 갈등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인간 본성을 진정으로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극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실험 대상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바로 젊음이었습니다. 그는 고지식하고 내성적인 성인이 아니라 20대와 30대의 충동적이고 열정적이며 모험심이 강한 젊은이들을 원했습니다. 외모가 훌륭하세요. 매력적인 사람은 사회적 상호작용 가능성을 높이고 실험이 침묵의 항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성비가 불균형합니다. 여성 6명, 남성 4명으로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므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험하는 동안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는 가장 간단하고도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즉, 전체 과정 동안 수영복만 입도록 한 것입니다. 이거 완전 리얼리티 쇼 아닌가요? 게다가 이 실험은 훨씬 더 가혹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음식, 물, 술만 제공되고 소통수단이나 오락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서로 마주볼 수 있으며 모든 갈등은 22m x 7m 뗏목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1973년 5월 12일, 아칼리라는 이름의 뗏목이 스페인 라스팔마스를 출발하여 대서양을 건너 멕시코 코스멜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전체 여정은 101일이 걸렸습니다. 도중에 바베이도스에 잠시 정박하기도 했습니다. 산티아고는 갑판에 서서 신중하게 선택된 실험 대상자들이 배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이 법과 사회 도덕의 제약에서 벗어나면 언젠가는 배고픔, 감정, 질투, 그리고 욕망에 이끌려 서로를 살해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실험이 완료된 후 세상에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하지만 실험이 시작된 이후 상황은 그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통제불능의 실험, 과학자들은 드라마틱한 효과를 더하기 위해 고심한다. 산티아고는 남자들이 여자를 두고 싸우고 여자들이 질투심에 휩싸이며 배가 적자 생존이라는 원시적인 상태로 전락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선원들의 행동은 그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완벽하게 어울려 지냈던 것입니다. 선장, 선출. 물론이죠. 그들은 민주적으로 스웨덴 여성 선장 마리아에게 투표했습니다. 업무 배정? 문제 없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교대 근무제를 도입하여 요리, 청소, 위생 등 선내 일상 업무를 번갈아가며 처리했습니다. 갈등이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주먹질을 하기보다는 차분한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산티아고는 이 평화로운 광경을 분노에 차서 바라보다가 발을 구르기까지 했다. 그의 리얼리티 쇼는 바다의 유토피아가 되어버렸다. 이게 뭐지?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런 거 아니었나? 그래서 그는 직접 드라마에 끼어들기로 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항해일지에 남자 승무원 X는 여자 승무원 X에게 불만이 있다. 같은 내용을 적어놓고 모두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며 갈등을 조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들은 웃으며 그 사람 믿지 마, 우리 사이는 아주 좋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남성들이 권력을 장악하여 갈등을 조장하기를 바라며 여성 선장 마리아의 재선을 요구하며 권위에 도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여전히 다수의 지지를 받았고 남성 선원들은 뚜렷한 불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모두가 빵 한 조각을 놓고 다투기를 바라며 식량 공급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들은 음식을 균등하게 분배하고 모두가 결승선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식사 전략을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인간성의 퇴보를 초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험자들을 더욱 단결시켰습니다. 산티아고의 음모는 완전히 실패했고 그는 이 극한 환경에서 승무원들이 사악한 면을 드러내지 않고 실제 사회의 사람들보다 더 잘 협력하고 서로 돕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과학자들의 붕괴, 최종 결과는 실험 자체보다 더 아이러니하다. 100일 후, 뗏목은 멕시코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대원들은 서로 껴안고 축하했습니다. 아무도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았고 산티아고가 예상했던 격렬한 갈등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산티아고 자신이 실험 마지막 단계에서 신경쇠약을 겪었습니다. 그가 바라던 인간의 악에 대한 증거는 결코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항해 중에 여러 차례 갈등을 조장하려 했지만 결국 자제력을 잃은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추측이 완전히 틀렸던 것은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승무원들이 그들의 행동을 통해 한 가지를 증명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인간은 극한 환경에 놓였을 때 서로를 파괴하기보다는 협력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도달하고자 했던 결론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으며 그의 학문적 명성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 실험의 후속적 영향은 산티아고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했습니다. 2018년 스웨덴 감독 마르쿠스 린데는 이 실험을 현실적으로 재현한 다큐멘터리 더 레프트를 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위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주장은 일부 사람들이 만들어낸 고의적인 편견에 불과한 걸까요? 이 실험은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부정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인간 본성을 연구하는 방법은 인위적으로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결국 가장 악랄한 실험으로 칭송받았던 이 실험은 세상이 인간 본성의 선함, 단결, 그리고 합리성을 목격하게 해주었습니다. 과학자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지만 예상치 못하게 인간 본성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 결과는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인도인들은 왜 화장지를 전혀 쓰지 않을까? 인도의 종이 없는 화장실에 대한 심층 분석. 인도 변기에 있는 호스가 뭐 하는 용도인지 아세요? 채소 씻는 용도가 아니라 인도 특유의 청소 도구예요. 인도 사람들은 엉덩이를 물로 씻고 종이는 절대 안 쓰고 왼손으로 닦기도 해요. 이 이면에는 어떤 문화적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 종이 없는 화장실 습관은 단순히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도의 심오한 종교 철학과 카스트 제도에도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씻는 행위는 어떻게 인도의 청결을 위한 마법의 도구가 되었으며 세계 문화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 비밀을 파헤쳐 봅시다. 물로 엉덩이를 씻는 것보다 종이로 씻는 것이 더 깨끗할까요? 인도의 화장실 문화는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특히 인도식 화장실 옆에 있는 마법의 호스를 보면, 흔히 핸드 샤워 헤드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이게 무슨 마법의 시설일까? 채소 씻는 용도인가? 아니면 샤워기로 쓰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답은 놀랍습니다. 바로 인도인들에게 화장실 사용 후 꼭 필요한 청소 도구입니다. 이 작은 노즐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인도 특유의 화장실 문화와 신성한 종교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인도인들은 왜 화장지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위생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로 씻는 것이 종이로 닦는 것보다 더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인도의 역사와 종교를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인도는 풍부한 종교 문화를 가진 나라이며 물로 씻는 관습은 힌두교와 브라만교의 종교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힌두교의 고전 경전인 우파니샤드에 따르면 인도인들은 인체를 소우주로 여기며 배설물은 지구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이 때문에 배설물은 단순히 더러운 것의 동의어가 아니라 신성한 정화 효과를 지닌 물을 통해 정화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기원전 9세기의 힌두교 사제들은 아비셰크라는 정화의식을 시작했는데 이 의식에서 사제들은 물로 몸을 씻어 배설물을 씻어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점차 개인 위생을 위한 수단이 아닌 보편적인 정화 행위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시대부터 물은 정화 도구로서 인도 문화에서 신성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종이는 어떨까요? 당시에는 종이 자체를 고려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인도의 상위 카스트 브라만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정화의식을 여전히 따르고 있습니다. 바라나시와 같은 성지에 사는 브라만들은 깊은 정화를 위해 매일 겐지스 강에서 몸을 씻습니다. 그들에게 배설물은 단순히 물로 씻는 것만이 아닙니다. 신성한 힘을 지녀야 하며 물로 씻는 것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습관이 아니라 깊이 뿌리내린 문화적 전통으로 종이로 닦는 것과는 전혀 다른 청결의 기준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관습은 브라만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반 인도 가정에서도 일상생활에서 물로 몸을 씻는 방식으로 몸을 정화합니다. 물로 몸을 씻는 것은 가장 위생적이고 철저한 정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반면 화장지는 물로 씻는 것만큼 세척 효과가 좋지 않아 충분히 깨끗하지 않은 대체제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인도 여러 지역에서는 핸드헬드 샤워기가 가정용 변기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물로 씻는 것의 거룩함과 종이로 닦는 것의 더러움. 인도에서 화장지가 왜 그토록 금기시되는지 이해하려면 인도의 배설물 신학과 카스트 제도와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힌두의 마누법전은 배설 후 세척 방법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더러운 것,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도 제공합니다. 이 법전은 배설물을 종이에 의존하는 대신 물로 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관습은 인도의 뿌리 깊은 카스트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누 법전에 따르면 인도 사회의 카스트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의 4계층으로 나뉘며 불가촉천리는 카스트에 속하지 않아 부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통 인도 사회에서 불가촉천리는 거의 모든 더러운 일을 맡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일은 배설물을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은 가장 비천한 일로 여겨졌고 사회의 다른 사람들은 더 신성한 일에 종사했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따르면 최상위 카스트인 브라만은 배설물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왼손으로 몸을 씻거나 심지어 물로 씻는 것조차 그들의 합법적인 행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사용하여 청소하는 이러한 관습의 이면에는 엄격한 사회적 위계가 존재합니다. 씻는 행위를 통해 배설물을 치우는 것은 문화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카스트 제도의 발현이기도 합니다. 인도에서는 물로 배설물을 씻는 것을 깨끗한 것으로 여기는 반면 종이는 더러운 것과 같은 의미로 여겨집니다. 이는 특히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문화적 차이를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인도 일부 지역에서 화장지가 장려되기 시작하자 달리트 공동체는 이러한 관행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2016년 인도에서 화장지 불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반대자들은 화장지의 인기로 인해 자신들의 전통적 정체성과 생존의 의미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배설물을 치우는 행위는 단순히 신체적 청결을 넘어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도의 이러한 배설물 신학은 화장지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화장지는 신성하지 않은 세척 방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완전한 정화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화장지가 전 세계 위생시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인들은 여전히 물로 씻는 전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의 힘은 단순히 몸을 씻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청결과 육체의 신성함을 상징합니다. 종이와 물이 만나는 문화적 영향.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도인들은 점차 해외로 진출하여 세계 곳곳으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이주 과정에서도 문화적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특히 화장실 사용 방식의 차이로 인해 인도인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많은 외국의 공중화장실에서는 화장지가 표준 사양이 되었고 물을 내리는 시설이 없는 화장실은 인도인들에게 매우 불편함을 줍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샤오나 쿨카르니는 핸드헬드 샤워기가 없는 욕실에 처음 도착했을 때 매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종이를 사용했을 때 매우 불편했고 제트 플러시 변기를 꼭 설치하고 싶었어요. 그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인도인들이 많습니다. 해외에 살면 물티슈나 휴대용 비데 같은 여분의 청소 도구를 항상 가지고 다니고 심지어 외국 화장실에서는 물 부족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일부 인도인들은 자국의 청결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해외에 핸드헬드 샤워헤드를 직접 설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 사는 아만 쿠마르는 새 집을 리모델링할 때 핸드헬드 샤워헤드를 설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 특히 아내는 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내는 베트남 사람이지만 이제 물세탁의 장점을 알게 됐어요. 특히 아이를 낳고 나서는 물세탁이 훨씬 편리해졌죠. 해외 인도인들의 화장실 적응은 단순히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불편함이 아니라 세계화 속에서 전통 문화와 현대적 생활 양식이 충돌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의 화장실 문화는 큰 차이가 있지만 인도인들이 물로 씻는 전통을 고집하는 것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문화적 현상입니다. 인도에서 물로 씻는 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차원을 넘어 뼛속 깊이 자리 잡은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인도인들에게 종이와 물 사이의 갈등은 세계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문화적 도전입니다. 몽골의 투르크 여성 침략으로 인해 새로운 민족 집단이 생겨났고, 이는 현재 러시아인들에게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13세기 초, 칭기즈칸이 이끄는 몽골 기병대는 회오리 바람처럼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며 세계를 뒤흔든 서진 원정에 나섰습니다. 몽골군이 중앙아시아 초원을 건너 현지 투르크족 부족들과 맞닥뜨리면서 전쟁의 잔혹함은 영토 분할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혈통 혼합을 통해 새로운 민족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투르크족 부족들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몽골군은 수많은 투르크족 여성들을 강간했습니다. 이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결합은 예상치 못하게 몽골과 투르크족의 혈통을 모두 가진 새로운 민족 집단을 탄생시켰습니다. 전쟁과 고난 속에서 자란 이 민족이 수세기 후 러시아에 잊을 수 없는 악몽이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국가의 기원을 추적하려면 먼저 몽골의 서진에 대한 역사적 사실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1219년, 칭기즈칸은 호라즘족이 몽골 대상들을 학살한 것을 빌미로 중앙아시아의 투르크족을 표적으로 삼아 대규모 서진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막강한 전투력을 바탕으로 몽골군은 투르크족 도시들을 빠르게 정복하고 점령지에 압제적인 통치를 가했습니다. 몽골군 내 남성 비율이 불균형적으로 높고 오랫동안 고국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많은 몽골 병사들이 정복당한 투르크족 여성들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투르크족 여성들을 강제로 사로잡아 병사들을 위해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당시 상황에서 이러한 인종 간 결혼은 비록 굴욕적이기는 했지만 흔한 일이 되었고, 그 결과 탄생한 수많은 혼혈아들은 새로운 국가 형성의 인구학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몽골과 투르크계가 혼혈인 환경에서 자란 이 혼혈 후손들은 몽골인의 사나우면서도 호전적인 성격과 기마공술에 뛰어난 기병력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투르크어, 관습, 그리고 전통도 유지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점차 독특한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여 타타르족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몽골이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일부를 수세기 동안 지배하는 동안 타타르족은 몽골 귀족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활용하여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군사 작전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통치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중앙아시아 초원 지대의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몽골 제국의 쇠퇴와 함께 타타르족의 거주지가 좁아지기 시작하여 주변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타타르족은 결국 동유럽 평원에 도착하여 당시 부상하던 러시아인들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타타르족과 러시아인 사이에 마찰이 있었지만 공통의 외부 위협에 직면했을 때는 잠시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점차 강력한 제국으로 발전하고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타타르족과 러시아인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첨예해졌습니다. 러시아 제국은 군사 정복과 문화적 동화를 통해 타타르족을 지배권에 편입시키려 했고, 이는 타타르족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왔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타타르족과 러시아인 사이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전쟁과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16세기, 러시아 제국은 주요 타타르 정권이었던 카잔 칸국을 정복하고 타타르족을 잔혹하게 탄압하고 약탈했습니다. 많은 타타르족이 동방정교회로 개종하고 문화적 전통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타타르족은 항복을 거부하고 비밀리에 민족 정체성을 지키며 반란을 일으킬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러시아 제국이 내외부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타타르족의 반란이 터져 러시아 통치자들에게 숨겨진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랜 적대감과 갈등은 두 민족 간의 원한을 더욱 부추겨 향후 갈등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현대에 들어 타타르족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었는데,
특히 소련 시대에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타타르족이 거주하는 볼가강 유역은 주요 산업 중심지가 되었고, 타타르족은 경제 및 문화 분야에서 점차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민족 정책은 타타르족의 이익을 어느 정도 무시했고, 이로 인해 민족 정체성이 강화되었습니다.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연방이 수립되었고, 타타르스탄 공화국은 러시아 내 자치공화국이 되었습니다. 타타르스탄은 명목상 러시아에 속하지만 타타르족은 지속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자치권, 심지어 독립을 추구해왔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 중앙정부와의 언어, 문화, 정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오늘날 타타르족은 러시아 최대 소수민족 중 하나로 총 인구는 300만 명이 넘으며 주로 볼가우랄 강 유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에너지 및 제조업과 같은 주요 지역 산업을 장악할 뿐만 아니라 타타르어와 전통 문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심지어 러시아 중앙정부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타타르족의 존재는 러시아의 민족 통치에 있어 중대한 과제를 안겨줍니다. 한편으로는 국가적 통일과 안정을 유지해야 하며 타타르족의 분리주의적 경향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타타르족의 민족적 이익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민족 갈등을 악화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딜레마는 타타르족을 러시아의 끊임없는 악몽으로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의 골칫거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타타르족이 다른 주변 소수 민족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며 러시아 내에서 강력한 동맹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중앙정부가 소수민족에 불리한 정책을 도입할 때마다 타타르족은 다른 소수민족과 힘을 합쳐 저항하며 러시아의 통치를 상당히 복잡하게 만듭니다. 더욱이 타타르족은 터키와 같은 투르크계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가들과 빈번한 교류와 협력을 유지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타르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대한 타타르족의 반감은 더욱 심화되었고, 일부 타타르족은 러시아의 군사작전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기까지 하면서 러시아의 내부 안정에 더욱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타타르족은 몽골의 침략으로 인한 폭력과 고통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러시아와의 갈등은 장기적인 민족적 억압과 이해 상충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타타르족은 인구 규모, 경제력, 그리고 민족의식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지배에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가 직면한 가장 까다로운 민족적 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에게 타타르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적절히 관리하고 모든 민족 집단 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달성하는 것은 국가 안정과 발전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의 러시아 이미지와 위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몽골의 침략으로 시작된 이 역사적 시기는 오늘날의 지정학적 지형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몽골의 서부 침략 당시 서로 얽힌 친족 관계부터 러시아의 악몽으로 여겨지는 현재 상황까지 타타르족의 역사적 운명은 놀라울 정도로 극적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은 세계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민족 간 억압과 갈등은 증오의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모든 민족의 문화와 이익을 존중하고 평등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타타르족과 러시아 간의 갈등은 또한 전 세계 국가들이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심오한 교훈과 성찰을 제공합니다. 홍누몽에서 가보옥과 희인이 처음 성관계를 가졌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믿기 어렵습니다. 홍누몽에서 가보옥과 희인이 첫 정사를 경험하는 장면은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지 아시나요? 그 나이의 의미와 그 안에 담긴 복잡한 감정들이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가가의 당주인 가보옥은 매우 재능이 있지만 어린 나이에 이 모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의 개인 하녀인 희인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옥과 대옥의 첫 만남,
운명적인 만남. 홍루몽 속 시간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린다이위는 5살의 어머니를 잃고 슬픔과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고 어머니가 남긴 지갑을 꼭 움켜쥐고 있습니다. 마치 이 작은 지갑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어머니의 존재를 담아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때 저택의 대문이 활짝 열리며 6살 배기 손님 대옥을 맞이했습니다. 저택 안에서 또 다른 아이의 모습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옥보다 1살 많은 가보옥이었습니다. 7살 소년 지아바오이는 순수하고 호기심이 가득했지만 다이위의 도착에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낯선 사촌 동생을 조용히 지켜보며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이 만남은 광활한 우주에서 두 별이 충돌하는 듯했고 이것이 운명적인 결합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사랑이 싹튼다. 대위의 등장으로 가의 평온한 분위기가 깨집니다. 할머니는 대위를 친손녀처럼 사랑하며 함께 살기로 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할머니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로 인해 가슴 뭉클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할머니, 보이, 대위는 따뜻한 방에서 함께 추운 겨울을 보냅니다. 이 따뜻한 공간에서 바오이와 다이위는 함께 책을 읽고, 놀고, 어린아이 같은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두 아이의 가슴 속에 조용히 사랑의 씨앗이 심어졌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비록 사랑의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 순수한 감정은 이미 그들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보옥은 종종 대옥의 옆모습을 은밀히 바라보며 버드나무 같은 가느다란 눈썹과 옥 같은 피부에 매료되었다. 대옥 역시 종종 보옥의 총명한 눈매와 잘생긴 얼굴에 매료되어 은밀히 그를 바라보았다. 닝고 맨션에서의 놀라운 꿈. 계절이 바뀌면서 갓이 가문 사람들은 닝거저, 명국좌에 가서 매화를 감상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가보옥은 이미 8살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고 특히 아름다움에 대한 타고난 감수성이 뛰어났습니다. 닝거 저택의 정원에는 매화가 활짝 피어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보옥은 매화 사이를 거닐며 가끔 손을 뻗어 꽃잎을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이 아름다움을 영원히 손끝에 간직하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매화 향기는 보옥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지 못하고 징커칭의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징커칭은 영국저택의 아름다운 며느리였습니다. 보옥이 징커칭의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바오이는 어른의 쾌락을 경험했고 잠에서 깨어나자 그의 작은 몸은 형언할 수 없는 감촉으로 가득 찼다. 징커칭의 방에서 풍기는 향기, 그녀의 침대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 그리고 성숙한 여인의 독특한 향기가 모두 바오이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이 꿈은 바오이에게 어른의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어준 듯했고 그의 성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시렌, 순진한 소년의 계몽 교사. 보옥보다 겨우 몇 살 위인 영리한 하녀 시런은 그의 전속 시녀가 되었다. 영리하고 현명한 그녀는 보옥의 옷 입는 것을 도와주다가 비밀을 알게 되었다.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보옥의 꿈에 대해 물었다. 시런은 오랫동안 바오이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어왔지만 바오이는 한 번도 그 감정을 표현한 적이 없었다. 바오이는 불안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들킬까 봐 두려워했다. 바오이는 수줍음과 설렘이 뒤섞인 채 꿈 이야기를 꺼냈다. 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뺨이 붉어졌다. 그 순간 순진했던 두 소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함께 들어온 듯 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며 미소 지었다. 감정이 깊어지면서 바오이와 시런은 바오이의 꿈속 장면을 재현한다. 그 과정에서 바오이는 전례 없는 흥분을 느끼고 시런은 여성으로서의 매력과 자각을 느낀다. 비록 자신들이 겪은 일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 성장의 순간은 두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성인 세계의 암묵적 동해.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보옥과 희인의 비밀, 이 곧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옥의 어머니 왕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묵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희인에게 언젠가 보옥의 첩이 될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했습니다. 왕씨는 이를 가가의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으로 여겼고 아마도 그러한 경험이 보옥이 자격을 갖춘 귀족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태도는 기이해 보일 수 있지만 당시 봉건 사회에서는 흔한 현상이었습니다. 시녀 제도는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미묘한 성적 암시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시런은 처음부터 보옥에게 배속되어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봉건 사회가 인간 본성, 아동 권리, 여성의 지위를 무시하고 왜곡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을 돌이켜보면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아동의 권리는 이제 온전히 존중받고 있으며 여성의 지위도 끊임없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조설그는 홍루몽의 이 구절을 통해 봉건 사회의 아동과 여성에 대한 억압을 심도 있게 비판합니다. 이번 사건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으며 현대 사회의 진보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태평천국 운동의 난징 공격은 얼마나 잔혹했습니까? 3일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와 수만 명의 사상자, 그리고 그 후 모든 기수, 군인, 그리고 민간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1853년 3월, 난징 외곽은 연기와 불길로 가득 찼습니다. 태평천국군이 진격해오자 성안의 기수들은 이미 죽음의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당시 난징은 앞으로는 늑대, 뒤로는 호랑이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피비린내 나는 전투의 잔혹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태평군은 한동안 난징을 포위했지만 마지막 돌파와 학살은 전투의 절정이었습니다. 이 전투의 이면으로 들어가 태평군이 어떻게 난징을 피해 도시로 변모시켰는지, 그리고 왜 이 고대 수도가 태평군의 기병과 피로 붉게 물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태평천국 공세, 난징 포위 전의 서곡. 1853년 3월, 난징 외곽에서는 이미 태평천국 운동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난징은 청나라의 강남 지역 최후의 방어선으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난징은 6왕조의 고도였을 뿐만 아니라 청나라의 정치적 중심지로서 난공불락의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홍수전이 이끄는 태평천국군, 특히 이계방, 임풍상 등의 정예 장군들의 부대에 맞서 이 도시는 전례 없는 피해 세례를 맞이하게 됩니다. 태평천국의 동지는 1853년 초에 이미 시작되었다. 육로와 해로를 통해 전진하며 수십 마일에 걸쳐 장강을 따라 나아간 군함은 마치 산에서 내려오는 호랑이와 같았고 엄청난 기세를 보였다. 태평천국군은 더 이상 금천에 난 당시처럼 수천 명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청나라 정예군에 맞설 만큼 강력해졌습니다. 양강 총독 루제닝은 난징 주변에 대포 270문을 배치하고 도시 외곽에 3,000명의 병력을 주둔시켰지만 이러한 방어선은 태평천국군의 공격에 취약했습니다. 난징 주변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청군은 양쯔강 상륙작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고 태평천국 수군은 이 지역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1853년 3월 5일 난징 외곽의 청군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지자 루제닝의 군대는 공황 상태에 빠져 도시 안으로 후퇴했습니다. 난징 외곽 방어선은 순식간에 저항력을 잃었습니다. 이때 태평천국군은 이미 난징에 접근하여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난징 수비대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방어력은 비교적 강했지만 병력이 부족하여 많은 방어선이 취약했습니다. 약 5,000명의 병력만 남은 상황에서 태평천국의 대대적인 공세에 맞서 사기는 역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루제닝의 무능한 지휘 아래 난징의 방어선은 극도로 취약해 보였다. 성의 지휘관들은 외부 신들의 보호를 구하며 기도하고 향을 피우기까지 했지만 임박한 재앙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때 태평군의 공격은 마치 파도처럼 거세었고 이계방과 린펑샹의 군대는 이미 성 밖에 견고한 포위를 구축하고 있었다. 태평군의 난징 포격 1차 공격은 3월 9일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틀간의 집중 포격 끝에 난징의 쥐바오물루가 파괴되자 태평군은 성문을 향해 맹렬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청군의 방어력은 강했지만 태평군의 전력은 점차 약화되었고 난징의 방어선은 점점 약화되는 듯했습니다. 태평천국군은 거듭된 공격을 통해 난징 주변의 유리한 지형을 점차 확보했습니다. 3월 12일 태평천국 군함들은 양쯔강에 집결하여 육로와 해로를 통해 난징을 전면 포위했습니다. 태평천국군은 터널을 폭파하고 성벽의 약점을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전투는 격렬해졌고 난징 수비군에 대한 압박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도시의 필사적인 방어, 청군의 기수들은 끈질기게 저항했다. 태평천국의 압도적인 공세는 난징 수비군을 절박한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치열한 전투는 성벽 바깥이 아니라 만주족의 필사적인 방어선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난징 도심에 주둔한 만주족 기수부대는 도시 방어의 중추였습니다. 충성심과 용맹함을 자부하던 청나라 기수들은 만주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태평천국의 끈질긴 공격에 직면한 내성의 기수들은 끝까지 도시를 방어하고 항복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깃발인들의 끈질긴 저항이었습니다. 항복이 가문 전체에 재앙을 초래할 것임을 알고 있던 도시의 깃발인 장군들은 난징을 죽음으로 사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포위전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부분은 도시 곳곳에서 벌어진 전투였다. 태평천국의 공격은 번번이 격퇴당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만주족의 저항은 점차 약해졌다. 태평천국은 우세한 병력과 보급품을 활용하여 적의 전투력을 꾸준히 약화시켰다. 세 차례의 강력한 공격 끝에 태평군이 마침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특히 세 번째 공격에서는 태평군의 돌격 속도와 화력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습니다. 청군의 기수부대는 지쳐 있었고 방어선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평군은 바퀴 전투, 전략을 채택하여 끊임없이 번갈아 공격해 깃발병들이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깃발병들은 완강히 저항했고 그 광경은 매우 비극적이었습니다. 태평군은 매 공격마다 전력을 다해 싸웠고 상당한 전투력을 희생했지만 돌파구를 찾을 때마다 승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태평군이 성벽을 계속 돌파할수록 깃발 부대의 주력은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난징 시내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기수들이 더 이상 싸울 기력을 잃었고 일부는 탈진하여 사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태평군은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양슈칭을 비롯한 태평군 지휘관들은 심리전을 펼치며 항복하는 만주족은 누구든 살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궁지에 몰렸지만 만주족은 생존을 위한 투쟁에 의연했습니다. 마침내 태평군은 성벽을 돌파하여 성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모든 배너맨 학살. 태평천국군은 도심에 진입한 후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 무렵 난징은 완전히 함락되었고 만주족은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태평군은 도시 내에서 깃발병들을 수색하는 동안에도 대규모 학살을 계속했고 깃발병이 있다는 것은 곧 죽음의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심지어 여자와 아이들조차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양수청은 태평천국군에게 사방을 수색하도록 명령하고 만주족을 포로로 잡는 사람에게는 은화 5냥의 현상금을 걸었다. 난징의 한족 주민들도 수색에 가담하여 만주족 기수들을 사냥하기 시작했다. 태평천국군은 군인과 민간인, 관리와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학살했습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거의 모든 만주족 가족이 학살당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난징에서 약 20만 명의 만주족 기수와 그 가족이 살해당했습니다. 태평천국의 난으로 난징은 완전히 무너졌고 청나라는 정치적, 군사적 권력이 하룻밤 사이에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학살 이후 난징의 만주족 기수들은 완전히 몰살되었고 태평천국은 이 도시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난징은 태평천국의 수도인 천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태평군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난징 전투의 승리는 태평천국의 부흥에 강력한 기반을 제공했지만 이 학살은 태평천국에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난징에서 일어난 학살은 태평천국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역사의 피와 증오로 가득 찬 한 페이지를 남겼습니다.